결국 우리 사회가 오늘날 저출생, 여러 가지 양극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결과라고,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많이 들어간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비상시국회의 총선 특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개혁 진보 비례연합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꿈꾸는 기관사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복직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 운전하면서 틈틈이 방송이나 뭐 언론기고 하고 있는데요. MBC 그 뉴스 아이키, 특별한 수요일의 통찰이라는 코너를 한 1년 동안 맡아서 이렇게 해왔고, 또 민원연에 해왔던 그 노동 관련 기사 비평하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철도 노조 위원장도 2번 했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철도 현장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포항까지 가는 그 무궁화호 몰고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경부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꿈꾸는 기관사. 기관위원장님. 자, 이번에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이제 나오셨는데 어떤 취지로 출마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윤석열 정권의 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괴물 같은 정권이 들어섰을까 곰곰이 돌이켜보면, 촛불 항쟁으로 만들었던 촛불 정부가 진정한 어떤 촛불 연합 정부였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분단 체제 하에서 일시적으로 전진도 있고 후퇴도 할 수 있는 곡절이 많은데요. 결국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하나의 힘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 언제나 그런 반동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연동형이냐 또는 병립형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뭐 이른바 광주선언을 통해서 뭐 처음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겠다. 그러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모든 힘을 합치자.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연합정치 성공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합정치 좋다는 건 다 알지만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해서는 안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속에서라도 돌 하나 넣는 심정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민주당하고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사회 이 사자가 이제 연합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국민 후보란 말이죠. 여성 2분, 남성 2분 중에서 이제 남성 2번째 비례 후보로 이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님 경력으로 볼 때 특색 있는 정책 공약이라면 이제 공공철도, 그리고 노동 존중 정책, 그리고 이제 평화협력과 통일 번영, 이런 꿈꾸는 기관사 아닙니까? 꼭 22대 국회에 그래서 꼭 그 관철시켜야 되는,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정 정책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으로 행복한 일터,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기관사, 이렇게 이제 제 후보 슬로건을 냈는데, 먼저 노동 존중이라고 하는 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결국 우리 사회가 오늘날 저출생, 여러 가지 양극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청년들이
정규직이 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정규직이었던 엄마도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기 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이 문제 해결 없이 저출생 문제 극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철도 노동자로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는 우리 사회 공공성 강화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극복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반도 위기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중에 유력한 방안은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만 했지 실제로 추진을 못했던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동북아 보좌관 다자 협의체 구성 이런 걸 통한 다자간 안보 공동 번영의 길 철도가 아주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제가 많이 들어간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평화협력 이것이 이제 민생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이 이제 부산에서 포항까지만 지금 운행하지만은 지금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제 공사 중이잖아요. 올 연말 아마 개통할 겁니다. 그것이 연결되고 그다음 강릉에서 제진까지 연결되고 이런 바로 이북에는 출두가 이제 깔려 있고 낮은 성봉을 거쳐서 이제 두만강 철교를 넘은 핫산입니다. 맞습니다.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연결이 되는데 정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류 대전쟁입니다,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바로 그 문제이고 특히나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공급망을 확보할 것인가 대전쟁인데요. 그 중에서 해운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동 쪽에 지금 전쟁 등으로 해서 우회로 또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밑에 남아프리카를 돌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는 멀쩡한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이 된다. 서쪽 관문은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이 가지고 있는 그 직경학적 요충지를 우리가 왜 못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철도는 단순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낭만적으로 유럽 가봅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 번영을 살리는 아주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평화체제가 조금 구축이 되고 미국의 제재도 지금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가 새롭게 좀 복원이 되면서 그런 평화번영의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위원장님 좀 앞장서 주시죠. 그리고 위원장님 공약 중에 노동 공약 중에 주 4일 근무이시죠? 맞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 나누는 주 4일제 실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 5일제도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볼 때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일종의 저는 분단 체제처럼 우리 남쪽에 장시간 저임금 체제 하나의 레짐이거든요. 이게. 한두 개 정책으로 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고착됐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고착하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주 4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이제 더 이상 성장만 가지고 일자리 못 만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 나누기. 그렇습니다. 일자리 나누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양대 노총이 여기에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했지만 소위 말해서 시간의 수당만 늘어났다. 실제 노동시간은 안 줄어들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꼭 일자리를 나누는 그래서 경제 성장만 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고 사회 제도를 혁신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 나눠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변화 때문에 일자리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일자리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일임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요번 이제 총선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윤석열 심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 이 진보 진영이 지금 좀 승리한다. 뭐 좀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은 압승한다. 네. 이러는데, 네. 겸손하게 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 뭐 얘기했듯이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역사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엉터리 같은 정권이 등장했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혁명으로 응집됐던 이 힘들을 연합정치로 제도화하지 못한 그 결과, 그리고 두 중간에 또 주춤 뭐 했던 여러 가지, 뭐 그 중에는 조국 사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은 분명한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있지 않습니까? 돌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태풍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무당청이 이제 투표에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라든지 민주진보 단일 후보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 비례연합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지층 일부가 뺏긴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당선될까 안 될까 걱정입니다. 위원장이 보시기에 조국 혁신당의 긍정성, 그리고 또 한계,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 현장의 조합원들은, 제가 만나본 조합원들은 19분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19분, 진짜로. 정말로 그 정도로 있는데,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혼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빚진 마음. 제가 왜 이걸 좀 이해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민주노동당이 이런 정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조합원들이 많이 동의했어요. 아, 그래. 지역구는 모르겠는데, 비례에서는 저런 진보정당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응징도 해야 되고 부채의식도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만드는 근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한계를 뭐 제가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권력기관을 개혁하거나 하는 데는 아마 특화돼 있고 좋은데, 민생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쪽에 많지 않겠나.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예를 들면 노동 존중이라든지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공약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주평화, 대미 이제 균형외교라든지, 그다음 평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덜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조심스러운데 3년은 너무 길다, 아주 적확한 표현인데요. 그거는 끝내주죠. 끝내주는데 갈아봤자 소용없다.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넘어 뭐를 제시할 건가. 물론 권력기관 개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가일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건 단기간에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뭐 차이라기보다는 뭐 굳이 우리가 보자면 윤석열을 넘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쪽에 연합정치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면면을 보더라도 좀 검찰개혁 관련한 전문가들이 좀 많고, 과학기술, 외교 전문가도 있고 이러는데, 노동자 농민의 대표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주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그런 전문가들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외교 전문가 계시대요. 한 분 계신데, 김준영 교수님인데. 뭐 외교와 또 통일 분야는 우리가 외교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듯이, 엄연히 또 갖고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진보정당이 아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시민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국 효과가 사실 진보연합당, 진보정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조국 대표가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이 울림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조국 대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 가지 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 달부터 전국 비상시국회의 시민정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진보정당 4당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우선 진보연합당을 만들자. 독자당을 두더라도 진보선거연합당을 만들어서 임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몇 가지 이견 차이로 그게 안 됐어요. 첫째는 이제 프레톰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 정의당 이름 바꿔서 하자고 주장하고 바깥에 만들어가지고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자. 이게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진보연합당만 가지고는 소선거구제 양당 구도에서 부족하다. 진보연합당 한 다음에 민주당하고도 연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견 차이로 결국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뭐 위원장님이나 저나 늘 이제 지론처럼 진보연합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통합도는 진보연합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당 정치가 가져오는 진영 논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보면 제3지대는 항상 존재했어요. 이 양당 정치가 포괄하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은 항상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자면 뭐 정주영 전 회장이 그 공간을 차지한 적도 있고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적도 있고 또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20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민주노동당의 그 열석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저는 제3 공간은 항상 열려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차이를 극복 못하는 바람에 안철수 현상도 일어나고 저는 조국 이 현상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한 서사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내공이 있는 인물들을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한 그 공간에 지금 조국 당은 자신의 서사와 그 인물들을 가지고 채우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좀 안타까운 것은 녹색정의당입니다. 준위성정당이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사상 정말 가장 연합정치 모델을 한번 100점짜리는 아니지만은 한 7, 80점을 만들고 분단된 나라에서 양당 구도에서 소선거구제에서 과연 노동자 민주의 정치 세력화가 어떻게 경로를 잘 밟아야 되는지를 실험하는 무대인데 이게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마저 이제 뜨니까 녹색정의당이 이제 3%가 안 나오면은 비례 한 수를 못 건진단 말이죠. 지역구도 돌파가 못 되고 이러면 원외 정당이 돼 버리는데 걱정입니다. 제가 굳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런 거예요. 이게 지난번 정의당이 이제 계속 지지율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10년의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 내에서 여러 가지 오랜 토론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위 민주당 이중대론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 이중대론이 이론과 현실에서 조금 허망한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지성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본주의도 어떤 자본주의냐? 스웨덴식 조절된 자본주의냐? 아니면 영미식 극단적 신자유식 자본주의냐? 아니면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이식된 그런 자본주의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자본주의 반대한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자유진영이고 개혁적이고 예를 들자면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일면 연대하고 일면 견인해야 되는데 이탄위의 민주당이냐 아니면 지금 탈당해 있는 뭐 이낙연식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이중대론으로 커버할 수 없는 그 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고 운동하고 다른 점인데 그걸 잘라서 민주당 이중대론 강조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 반동으로 국힘 이중대론이 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일로 되면서 저는
상당히 고립을 자초했다고 보는 그래서 그걸 이제 기계적 양비론이라 그러는데 네.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은 놈이다. 친자본 정당이다. 친자본 보수 정당이다.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놈이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놈이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런 양비론이 사실은 기계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략과 전술을 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노동이 진보 운동에 지금 가장 이 논쟁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실은, 그럼 또 진보 정당은 또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뭐, 변혁을 위한 전위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가? 예. 아니면 원외정당이 되더라도 예. 우리 목소리를 내는 등대정당으로 가자는 것이었나? 하지만 제가 아는 정의당은 또 제가 몸담았던 정의당은 집권을 꿈꾸는 유력정당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렇죠. 대중정당 노선을 천명했어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네, 네.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네, 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인데 예. 그런 걸 일도에 안단하듯이 예. 그리고 그 중요하게 민주당 이중대론을 세계 진보정당 역사상 예. 어느 진보정당, 노동자정당이 자유주의 정당을 일거에 대체한 사례가 있습니까? 스웨덴 3인당도요, 일거에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당하고 연합하고 때로는 당내에 엄청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으로 멀리 보고 설득하고 가고 한 발 한 발 나가서 집권을 가져갔고 집권을 한 다음에는 단호하게 자신들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복지국가를 완성시켰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중적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민주당하고 연대하고 연합한 거는 충분히 허용이 돼야 되는데, 네. 연대연합 자체를 이제 봉쇄하는 이중대라는 이런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그건 좀 편협한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정의당과 민주당, 거기에 민주당은 또 어떤 민주당입니까? 그렇죠. 걱정입니다. 이번 이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본소득당, 자유민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던데, 갔다 가면은 원래는 이제 이 진보연합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민주당을 가장 잘 견인하고 민생과 민주평화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조국 혁신당이 이제 자임을 하고 실제 그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이제 이럴 때 총선 이후에 지금 이제 진보당도 의석이 몇 개 나올 것 같고 새진보연합 쪽도 조금 나올 것 같고 네. 조국 신당 나올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 이 진보 진영 요 연대연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조국 혁신당이 주도하는 하나의 교섭단체가 나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평화와 정의라고 하는 네. 걸 만들어서 사실 제3교섭단체로서의 네. 역할을 톡톡히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면 아무런 의사 그렇죠. 일정에 개입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힘도 과반이 문제가 아니고 100석 탄핵하고 개헌만 막으면 100석만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머지 어쨌든 170 몇 석이 되더라도 이게 교섭단체 둘이서 이걸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의사일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좋을 거라고 보아져요. 아마 민주당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유리할 것이고 괜히 의석 많아가지고 지난번처럼 의석 몰아줬더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151석만 달라고 하는 건 아주 적확한 요구이고 아주 절대절명의 요구라는 점에서 아주 잘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제3 소위 세력들이 뭐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20석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섭단체를 만든다면은 아마도 연합 정치가 활성화되는데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총선 끝나면은 우리 노동 진보 정치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토론이 굉장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노총 대대에서 총선 방침을 둘러싸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국힘과 민주당을 친자본 보수 양당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연대연합을 거부하는 그 조항 때문에 아무런 운신의 복을 갖지 못했는데, 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에 수혈하는 민주대연합론, 비판적 지지론이 아니고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선거 때 연대연합하는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정치 방침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그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들이 있었죠. 저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과연 진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대중정당은 대중성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엘리트에 반하는 엘리트 정당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대중정당이라고 보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대중정당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당원은 직접 현역원을 교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은 지금 대중정당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민주당이 진보적일지 아니면 중도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당 중에 민주당 이번 공천은 대중정당의 길을 확실히 들어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대중정당의 길을 들어선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의 결인력들이 상당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동춘 선생, 우리나라 노동사회학회 제일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춘 선생께서 말씀하셨던 노동운동의 사회 세력화 없는 정치 세력화가 얼마나 빈곤한 것인가. 이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운동,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가 높아진다면 이 결인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어느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당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국한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노총의 사회 세력화, 민주노총의 사회 연대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 주 4일제를 총선 공약으로 냈다면 주 5일제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다가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나갈 때 이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 방침이 훨씬 더 생활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87년 대투쟁 이후에 정말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책 지위 향상을 위해서 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적 소지가 또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그런 의미에서 조합원들한테 이번 총선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합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민주노총만한 조직도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노력도 많이 해왔고 하지만 조금 부족했다. 또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열려져 있는 공간에 최소한 누구라도 노동 이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합원들도 주변에 공장 안에만 갇히지 말고 동네 커뮤니티든 동창회든 적극적으로 노동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100만 조합원이 진짜로 몇 사람만 움직인다면 판을 충분히 바꾸고도 남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많이 옛날에 뭐 펌프업 이야기할 때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묵어줄 짓을 해야 묵어준다. 그렇지.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왜 열려지는 공간에 그걸 안 쓰느냐. 이 선거라고 하는 이 분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노동 이야기를 하고 민주노총이 먹어줄 짓을 하면은 분명히 먹어주는 날이 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요번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열심히 뛰시고 저희들도 후원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꼭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노동 존중, 평화 정책, 공공철도, 교통 20번 문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노회찬 의원이 8번 문 닫고 들어간다 했는데 제가 300등으로 꼭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남은 거 있으면 좀 하십시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합니다. 예. 연합정치의 본령은 곧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소중한 이 연합정치의 기회를 우리가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예. 뭐라도 예. 말석에서 뭐 짱돌이라도 하나 뜬다는 예. 각오를 하면은 예. 4월 10일 이후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이 예.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0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4월 5일, 6일이 사전투표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결판 난다면서요? 거의 뭐 예.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을 다 굳혔고 예. 제가 아까 19은 조국혁신당 이야기했는데요. 예. 제가 20번에 있다는 걸 알고 예. 그 9명은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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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2천만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은 조직된 노동자가 양노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100만씩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힘을 좀 발휘해가지고 위원장님도 국회 들어가시고 강원노총 출신 간부들도 국회 좀 들어가시고 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양질적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